예, 반갑습니다. 예, 신정훈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1회차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사례형 오늘 110점 나갔죠? 예, 오늘 110점 나갔고 시간을 120분 정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그 객관식하고 사례형하고 다 합쳐가지고 1시간 한 50분 정도, 그래서 사례형을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시간 할애해서 직접 한번 써보시고요. 답안지 뺏긴 연습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열심히 쓰면서 끝까지 한번 다 써보시고. 그 다음 선택형은 제가 전부 이제 20문제를 다 해설하진 않습니다. 한 9개에서 한 10개 사이, 그 다음에 필요한 추가 쟁점이 있으면 그거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추가 쟁점이 없는데 내일부터 아마 2회차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쟁점 정리해가지고 요약된 찌라시가 나갈 거예요. 찌라시들 좋아하시잖아. 저 찌라시 잘 안 나눠드리려고 그러는 게 그게 찌라시가 쌓이면 쌓이는 만큼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이 돼요. 특히 저처럼 뭐 아무 생각 없이 과감하게 시험은 추려서 가는 거다 해가지고 뭐 찌라시를 다 버리는 스타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또 꼼꼼한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또 다 보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양에 치여서 실제 봐야 될 걸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최대한 줄여가지고 유인물 답안지 뒤에 쟁점별로 해서 만들어드리고 거기는 기초 판례는 없습니다. 기초 판례는 없고요. 최신 판례에다가 어려운 판례 위주로 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요번 8월달 시험 보셨죠? 요번 8월 민사 보셨죠? 문제 스타일 제가 사례형 문제는 제가 봤는데 제 스타일이더만요. 아주 중요한 쟁점, 그러니까 쟁점 자체는 중요해요. 쟁점 자체는 중요한데 교과서 각주에 숨어 있고 가로 처리되어 있고 뭐 이런 판례 설마 나오겠어? 라고 제꼈던 판례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이 나오죠. 이제 시험이 이제 합격률이 이제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변별력 위주로 출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B급의 문제들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에는 A급 있고 이제 B급 있고 이제 C급이 있는데 C급은 여러분 신경 그렇게 안 쓰셔도 돼요.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됩니다. C급은 당연히 영향을 안 줘요. 100명이 들어가서 한 10명이 제대로 쓰는 제대로 쓰는 문제는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돼요. A급은 확실히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A급을 못 쓰면 까락이 부담이 생깁니다. 까락이 부담이 생기고 당락을 결정하는 건 B급 문제를 얼마나 잘 쓰느냐의 문제예요. B급은 보통 한 40%에서 50%의 학생이 쓰거든요. 그리고 한 20% 정도는 상당히 잘 씁니다. 그래서 시험은 B급 문제를 대비해가지고 잘 쓰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C급에 너무 천착하실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답안은 제가 전부 채점을 못해요. 제가 채점을 할 수가 없죠. 강의까지 하니까. 지금 채점 변호사가 이제 2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변호사가 채점을 하고요. 한 사람이 한 회차씩 나눠서 채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40개씩 나눠서 40개 이상 숫자가 나오는구나. 한 명이 그러니까 2명이 답안지를 나눠서 채점하면 그게 그러니까 채점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점수가 달라지니까 그래가지고 그건 안 하고 한 회차를 한 명이 전담해서 한 번 요렇게 해서 점수가 조금 유할 때도 있고 박할 때도 있는데 등수는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등수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약 답안지 한 장짜리 답안지가 나갑니다. 그건 잘 챙겨 두시고 여러분들 시험 막판에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막판에 그걸 보셔야 됩니다. 답안지를 보시면 문제의 사실관계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쟁점 정리. 자, 우리 1문. 제가 보면 문제가 거의 대부분 한 3문제 정도로 나눠서 주로 많이 냈어요. 지금 문제를 계속 추리고 있고 제가 지금 10회차까지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해놨고요. 기본 배점은 보통 한 120점 정도 됩니다. 1시간 한 20, 30분 정도 쓰셔야 될 거예요. 1시간 20분 정도 쓰셔야 될 거고.
일문은 민소하고 민법 통합 문제입니다. 예, 일문은 거의 민법 민소 통합 문제고 민소 배점이 조금 크고요. 예. 이문은 그냥 순수한 민법 문제일 수도 있고 민소 쟁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삼문은 예, 거의 예, 민법 문제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민법 쟁점은 민총, 채권, 물권 셋 중에 최소한 두 가지 쟁점 정도는 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쟁점 배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습을 하실 때 객관식 때문에 예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모를 하는 이유는 그 진도 강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진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는 민소법을 보시고요. 오후에 민법을 보셔야 됩니다. 그 진도표 나눠드린 거 있죠. 그 다음 시험 들어오시기 전에 쟁점표 보시고 그 해당 부분 쟁점 반드시 보고 오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문제 수준이 상당히 까다롭고 양이 많기 때문에 쟁점표를 그러니까 쟁점표에 있는 그 쟁점 제대로 안 보고 오시면 예, 구라 답안지를 쓰셔야 되는데 구라 답안지는 실력 향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옛날 수원가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열심히 하는 놈은 머리 좋은 놈을 못 이기고 머리 좋은 놈은 예, 방금 본 놈을 못 이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언제나 방금 보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 항상 요약 정리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머리 좋아서 시험 되는 친구는 제가 보니까 연수원에서 한번 봤는데 한 해에 20명도 안 되는 것 같아. 예, 20명도 안 되니까 전혀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꼭 10등 안에 들고 싶었다. 난 변시 10등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 머리가 좋아야지. 예, 그게 아니면 어때? 난 합격만 하겠다. 그럼 전혀 신경 안 써도 돼. 예,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답안지는 웬만하면 내세요. 웬만하면 내시고, 써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직무를 18회 동안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짧은 시간 내에 빡빡하게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는 거, 그 다음 시간 관리하는 거, 예. 모르는 문제도 어떻게든 예. 답안을 정리해서 답안을 정리해서 만들어 보는 거 다 연습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차만 잡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실제 수험용 문장을 만들어서 시험장에 들어가야지. 제대로 문장 안 만들어서 시험장 들어가면 글빨이 굉장히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쓴 답안지 보시면 중언부언한 게 많아요. 내가 그러니까 yes, or와 no 하나밖에 답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yes 답은 알아. 근데 된다라고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못 내려놓으니까 계속 중언부언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이른바 여러분들만의 통합 목차 만들어 보셔야 되고요. 예, 통합 목차. 이 문제 나오면 나는 뭐부터 쓰겠다. 예, 이 문제 나오면 어떻게 쓰겠다. 접근 방법. 그다음 목차의 구성 방법. 예,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장 들어가서 목차 고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그거는 예, 좋은 답안 나오기가 힘듭니다. 예, 좋은 답안. 이미 제가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시험 치는 그 시점부터 예, 민사는 이른바 문제를 받자마자 답안지를 써야지 제대로 시간 내에 예, 작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문제집 받고 고민하는 순간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만큼 답안지를 못 쓰니까 예, 기계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예. 최소한 민사만큼은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 민사 답안지 그렇게 연습하시면 예, 형사공법 다 예, 적절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예. 자, 답안지 꼭 반드시 쓰시고 시작할까요? 네. 자, 오늘 1문은 제가 참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네. 통공과 필공을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가는 문제인데요. 자, A는 X 토지를 부친으로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유하고 있다. 소유권자죠. 결혼 의미를 감에 따라 B에게 X 토지를 포함한 국내 부동산 전부에 대해 관리를 위탁하였는데 이 대리권 수여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대리권 수여예요. 예. 관리 위탁을 위하여 인감 도장을 보관하던 중 B가 이를 기화로 A가 X 토지를 B에게 10억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여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른바 요 매매 계약 효력이 어떻게 되죠? 예, 무효죠. 예, 무효죠. 원인 무효의 법률 행위죠.
B는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CD에게 X 토지의 각 2분의 1의 지분을 매도하고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죠? 계약은 유효지. 계약은 유효지. B는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권은 없는 자가 처분한 것이어서 이른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되고 물권 변동만 무효가 되겠죠. 예.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C와 D는 X 토지 위에 Y 건물을 신축하여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인데 잘못 썼네요. C와 D는 협의를 통하여 자 D가 단독으로 건물을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식당을 운영해 왔다. A는 귀국하여 부동산 상태를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B와 CD 앞으로 이전 등기 경료되고 Y 건물 신축된 사실 알게 되었다. 이에 A는 C와 D에 대하여 X 토지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이전 등기 말소 청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B의 주소를 확인하지 수 없어 B에 대한 청구는 일단 유보하였다. 유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순차로 원인무효 이전 등기가 경료됐을 때 각각의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별개의 소송으로 다 제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필수적 공동이 아니기 때문이죠. 통공이죠. 자, A가 접수한 소장은 CD에게 모두 송달되었는데 C는 자신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답변서 미제출이죠. 답변서 미제출되면 뭐 고민하셔야 되나? 무변론 판결 고민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D는 자신의 답변서를 통하여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점유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하였다. 자, 공동피고 중에 한 명은 답변서 제출하지 않고 한 명은 답변서를 제출해서 다투었어요. 뭐 고민하셔야 되지? 통공이냐 필공이냐. 그 다음 통공이라면 주장공통이 적용되느냐. 고민하셔야 되겠죠. 자, 변론기일 지정.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고 D는 출석하여 답변서 진술. 재판부는 변론 종결, 판결 선고. 자, 1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사실관계임을 유의할 것. 여기 들어가 있는 판례 세 가지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사례 기록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고 있습니다. A가 CD에 대하여 토지의 사용이란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병합하여 제기하였다고 가정하면 자, 공동소유 건물의 철거 의무, 공동점유하는 토지의 인도 의무, 토지의 공동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 의무의 각 법적 성질이 뭔가? 전부 불가분이야. 전부 불가분입니다. 괜히 뭐 연대, 뭐 부진적 연대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전부 불가분. 자, 판례 한번 보시죠. 각 의무의 법적 성질. 공동소유 건물의 철거 의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공동상속인의 철거 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 채무입니다. 자, 형광펜. 불가분 채무인데 각각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철거 의무예요. 지분의 한도예요. 그래서 이게 기록형에서 출제가 되면은 반드시 지분의 철거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공동점유하는 토지 인도 의무 당연히 이것도 불가분적 의무죠. 불가분적 의무입니다. 그 다음 넘기시고 토지의 공동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 의무 이것도 불가분 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 형광펜. 위 각 의무는 불가분 채무이기는 하나 공동소유 건물의 철거는 지분의 범위 내에서 철거 의무를 부담하고 공유물의 인도, 토지의 공동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은 뭐? 공동하여, 동그라미 하시고요. 공동하여. 공동점유물의 인도 의무를, 이거 불가분 채무이긴 맞는데 이걸 공동하여로 쓰느냐, 안 쓰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공동하여 쓰는 걸로 정리하십시오. 공동하여. 헷갈리지 마시고요. 전부 불가분입니다. 그 다음 노트 좀 하시죠. 공동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도 불가분입니다. 그렇죠?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는 뭐죠?
공동임차인의 차임직업 의무는 연대입니다. 이거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예, 사용대차에서 준용해 오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 항변을 제가 왜 넣냐 하면 원인 무효의 이전 등기가 격려됐을 때 피고가 할 수 있는 항변, 유일한 항변이 뭔가? 등기부 취득시효 항변입니다. 예, 등기부. 또는 뭐 점유 취득시효 항변도 가능하겠죠. 그 외에 다른 항변은 하나도 안 돼. 예, 하나도 안 돼. 뭐 법정기산권 안 되고 유치권 안 되고 예, 전부 다 안 돼요. 뭐 임대차의 대항력 전부 다 안 되고 부동산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등기부 취득시효 항변이 법률의 요건을 구비한 유효한 항변이라고 인정된 경우 법원은 C와 D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눈치채셔야 돼. 이거 민소 문제예요. 민소 문제. 이걸 민법 문제로 봐가지고 민법 쟁점 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예. 민사 일문에서 항상 50점이 안 나오는 답안은 예, 공통되는 특징이 있는데 첫째 공부는 당연히 안 하지. 예, 공부는 당연히 안 하고 둘째 민법 문제하고 민소 문제를 구별을 못해요. 채점을 해보면 예전에 민소 문제라고 출제를 했는데 민법 쟁점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실수 한 번씩 다 하셨을 겁니다. 예. 민소 문제하고 민법 문제 구별 못 하시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자, 이런 전형적인 민소법 문제예요. 전형적인 민소법 문제. 자, 문제 제기 한번 보시죠. 자, 공동소송의 일반 요건, 이거 기재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일반 요건 구비하였다면 위 각 청구가 통공에 해당하는가? 불가분 채무인데도 통공이냐? 예, 불가분 채무인데도 통공이냐? 아니면 필공이냐? 3번 통공의 심판 방법,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써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공유물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요 실제법 쟁점 살짝 하나 들어가고, 자, 건물을 공유로 소유하고 있으면 토지의 취득시효가 완성이 된 경우 토지 어떻습니까? 지분별로 취득하게 됩니다. 건물의 사용과 누가 사용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다음 답변서 미제출의 효과 각 문제 됩니다. 자, 공동소송의 일반 요건 65조 전문, 이건 법조문 하나 언급해 주시고요. 빠르게 진행할게요. 그 다음 4페이지에 3번 빨간 거 동그라미 하시고 이거 판례 3개 다 적으셔야 됩니다. 공유토지 이전 등기 지분의 말소 의무 통공이고요. 그 다음 공유건물의 철거 의무 통공이고 공동점유하는 토지의 인도 의무도 전부 통공입니다. 노트 좀 하시죠. 이거 공유건물의 철거하고 공동점유의 인도 의무는 한 명에 대해서만 판결을 받은 경우 현실적으로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집행은 불가능해요. 집행은 불가능하지만 판례가 이를 필공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필공으로 보고 있지 않고 통공으로 보는데 이게 근거가 없죠. 그냥 통공이다라고 하고 근거가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에요. 미등기 건물입니다. 미등기 건물이면 우리가 가처분을 할 수 있나? 원칙적 가처분을 못하죠. 가처분을 못해요. 그러면 공유해가지고 내가 이 친구하고 같이 미등기 건물을 같이 건축비를 반반씩 내서 공동으로 취득했어요. 공동으로 취득하고 소송이 들어오니까 이 친구가 자꾸 지분을 처분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갑니다. 가처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공유 지분을 계속 처분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걸 필공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 모든 소송은 각하되겠죠. 당사자 항정을 못 하니까. 그래서 판례는 이와 같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를 고려하여 통공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명 상대로 판결받고 나머지 한 명 상대로 판결받아서 두 판결을 합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공동 점유물의 인도 의무하고 공유 건물의 철거 의무는 불가분 채무이면서 집행은 안 되는데 뭘로 보고 있다? 통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필공이 아닙니다. 통공입니다. 이 판례 3가지 다 쓰셔야 됩니다. 그냥 통공이다 해가지고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소송물을 3가지를 냈을까? 왜 소송물을 3가지를 냈을까?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
자, 3번, 목차 3번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 전부 통공이다. 그 다음 통공의 심판 방법 4번. 반드시 쓰셔야 될 게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하고 민소법 66조입니다.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에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에 공동소송 가운데 관한 사항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흰강펜. 통상의 공동소송에서는 변론주의 소송구조 및 민사소송법 66조의 취지에 비추어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D가 주장한 걸 C가 주장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D는 주장했고 C는 어떻습니까? 주장 안 했죠. C는 주장 안 했죠. 자, 그러면 자 넘기시고 5페이지. 자, 공유물의 취득 시의 효과, 요것도 가점적 요인입니다. 가점 요인 반드시 기억하시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그 경우라도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를 위하여 공동명의자 전원이 공동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분별로 시효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 지분의 이전 등기 청구하셔야 됩니다. 지분 이전 등기.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 위 판결에 따라 사안을 보면, 자, 판례를 원용하는 방법인데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이거예요. 제가 서면에 쓰는 거는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사안을 보면. 근데 요즘 이렇게 쓰는 답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스타일로 바꾸시면 됩니다. 위 판결에 따라 사안을 보면 그렇게 쓰시듯이 좀 중립적으로 표시 안 나게. D가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동 점유하는 것이므로 지분 시효 취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답변서 미제출. 자, 민소법 257조입니다. 민소 257조. 노트 좀 하시죠. 의제자백과 구별합니다. 의제자백. 예전에는 이 답변서 미제출이 민소법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된 조항이에요. 추가된 조항이에요. 이 규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변론기일을 지정을 해서 출석을 하면 원고 소장 진술, 피고 불출석, 피고 의제자백해서 원고 전부 승판결을 냈어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거 출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해가지고 법조항을 새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 소장이 송달이 됐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요.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선고기일 지정이 됩니다. 선고기일 지정이 되고 무변론 판결 선고로서 원고 전부 승판결이 나오는데 노트 좀 하시죠. 원고는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증명을 안 해도 된다. 의제자백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명을 안 해도 돼요. 한편 공시송달. 무변론 판결은 공시송달로 소장 송달된 경우에는 적용한다. 안 됩니다. 공시송달에 적용하면 안 돼요. 반드시 현실적으로 소장이 송달이 돼야 돼. 공시송달의 절차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래 송달하니까 안 돼요. 그 다음 뭐 특별 송달, 뭐 야간 송달, 별의별 잡송달 다 한번 해봐. 그 다음 법인 같은 경우는 뭐에도 누구에게도 송달을 한번 해줘야 되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법인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대표이사한테도 송달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위법해요. 자, 그래서 결국 모든 송달이 실패했어. 모든 송달 실패. 그러면 공시송달로 가죠.
공시송달이 되면 변론기일 지정됩니다. 변론기일 지정돼요. 그 다음 원고가 주장, 증명도 해야 돼요. 의제자백 효과가 없어요. 의제자백 효과 없습니다. 네, 의제자백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공시송달은 증명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 더러운 경우 깨질 수도 있어요. 네. 공시송달은 반드시 출석하셔야 되고 가서 증거를 제출해서 증거를 제출해서 증거조사 결과를 증거조사 절차를 마쳐야 됩니다. 모두 주장 증명을 해야 된다. 무변론 판결, 공시송달하고 무변론 판결하고 섞어서 출제하면 여러분들 막 헷갈리는데 이건 완전 절차가 다른 거예요. 완전 절차가 다른 거다. 현실적으로 소장이 송달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갈라지는 거겠죠. 소장이 현실적으로 송달이 됐음에도 안 다투니까 의제자백 효과를 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6페이지 7번 소결론 한번 보시죠. 지금 사안에서 취득시효 항변이 타당하다라고 전제를 해줬죠. 그러니까 자 취득시효 항변 받아들이기 지면 2분의 1 지분의 이전 등기 유효, 그 결과 엑스토지의 경우도 법률상 권한이 있는 점유되므로 청구 기각이 되고, 자 C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는 C가 다투지 않았죠. 그러니까 전부 승소 판결이 됩니다. C에 대해 부분에서는 승소 판결. 지금 반은 이기고 반은 졌죠. 그러면 이 건물 철거할 수 있어 없어? 철거 불가입니다. 집행 불가가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 1심 판결에서 A의 C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고 A의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A가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 결국 D에 대해 부분만 항소하는 거죠. 항소심의 2심 범위와 심판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항소는 전부 뭐? 2심이냐 심판이냐? 2심 범위하고 심판 범위를 봐야 되는데 요번에 예비적 병합하고 예비적 공동소송 잘 썼나?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외쳤는데. 예비적 공동소송은 뭐 전부 2심이 전부 심판이죠. 그게 예비적 병합하고 다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고. 자, 항소 나오면 올해 항소 나올 것 같아요. 항소가 변시에서 크게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한 20, 30점 정도로 한번 충분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8월달 모의고사에 항소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항소 부분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상소 불가분하고 적용되는 거고, 관련되는 거고, 심판 범위는 불이익 변경하고, 불이익 변경 금지하고 관련되는 거죠.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단 하나, 통공입니다. 통공이에요. 여러분들 나오면 2심의 범위는 공동소송이냐 병합이냐를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병합은 소송물이 여러 개인 거고 공동소송은 소송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죠. 상소 불가분이 적용 안 되는 건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전부 2심은 돼. 2심은 돼. 항소심으로 넘어오는 거야. 하지만 심판의 대상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심판의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이건 불이익 변경 금지가 아예 적용될 여지가 없겠지. 분리 확정되니까. 예, 분리 확정되니까. 적용될 여지가 없고. 필공은 어때요? 적용 안 되겠죠? 예비적 공동 어때? 적용 안 되죠? 단순 병합 적용되죠? 선택 어때요? 적용. 선택적 병합. 이거 적용 안 돼. 예비적 병합 어때? 적용되지. 그러니까 전부 2심에서 어떻게 되나? 항소한 부분,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심판이 제한되죠. 그게 불이익 변경 금지가 적용이 된다는 거니까. 예비적 공동은 어떻습니까? 전부 2심, 전부 심판이 되는 거죠. 전부 심판이. 전부 2심, 전부 심판. 논리적으로 쭉 고민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요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요게 조금 이해 안 가고. 그 다음에 요게 또 좀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렇죠. 자, 하나씩 정리합시다. 뭐 이걸 항소 이걸 한꺼번에 다 정리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씩 합시다. 자, 통곡 나오면 공동소송인 독립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소 문제는 첫째 2심의 범위하고 심판의 범위를 나눠서 기재하셔야 되고 2심의 범위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상소 불가분의 적용 여부가 들어가야 되고 심판의 범위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조문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자, 2번 6페이지 2번 통공은 합의 확정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때문에 상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넘기시고 불이익 변경 금지 407조 415조 반드시 기억하시고 법조문 쓰셔야 됩니다. 민소는 법조문 찾아서 쓰는 게 반이에요. 민소는 법조문 찾아서 쓰는 게 반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강사님은 알고 있냐? 난 몰라도 되지. 난 법조문 펴놓고 하면 되니까.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법조문. 자, 그 다음 추가된 사실관계. A의 C의 D에 대한 청구나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을 통하여 C에 대한 청구는 인용, D에 대한 청구는 기각 확정. 그리고 A는 B를 피고로 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승소. 확정된 후 이전 등기를 말소하여 등기부 정리. 따라서 현재는 어떻게 됐다? A와 D가 공유관계로 되어 있죠. A와 D가 공유관계로 되어 있고 한편 X토지와는 Z토지가 인급하여 있는데 경계가 불확정하여 토지 소유자 간 다툼이 있었다. 이에 Z토지의 소유권자인 갑은 X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A와 D 중 D만을 피고로 하여 토지 경계 확정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는 적법한가? 적법하지 않으면 보완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거 완전 주는 문제죠. 던져주는 문제입니다. 자, 넘기시고 8페이지. 자, 필수적 공동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재하셔야 될 게 2의 셋째 줄 합일적으로 확정된 필요. 합일 확정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관리처분권의 공동기속이라는 용어도 들어가면 좋아요. 관리처분권의 공동기속. 관리처분권이 공동기속되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토지경계 확정에서는 능동이든 피동이든 능동이든 수동이든 가리지 않고 전부 뭐다? 필수적 공동입니다. 전부 필공입니다. 필공은 5회 변시에서 한번 나왔어요. 통공하고 필공하고 구별하는 거 한번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됐냐면 통공 문제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거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필공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 다음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인데 법조문 잘 보시죠. 요건 기억 안 해놓으면 잘 틀립니다. 셋째 줄 1심 변론 종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항소심에서 못해요. 그 다음 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원고도 추가가 가능한데 자 원고의 추가는 뭐가 필요하다?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될 원고가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 예, 이건 당사자 적격 미비로 소각 각하되겠죠. 예, 소각 각하됩니다. 예, 이 조항이 나와서 이것도 개정되면서 들어간 거예요. 예, 이 조항이 나와가지고 예, 여러 사람 살렸습니다. 변호사들. 예전에 해사법 관련 소송이 필공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변호사들이 봉변당하는 경우가 많았죠. 많았습니다. 자, 고필공. 자, 19. 그 다음 제2문 한번 보시죠. 예, 소멸시효. 소멸시효 문제 중에서 메인스트림에서 살짝 벗어난 문제고, 요거는 작년 법전형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예, 법전형 모의고사 문제.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에 관한 문제로 상당히 좋은 판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20점 정도 적절한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 소멸시효는 뭐 빠진 적이 없죠. 예, 빠진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 30점에서 40점 정도는 출제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례 기록에서 다 출제되는 쟁점을 뽑아라 그러면 명의신탁하고 소멸시효. 예, 요 두 개는 사례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다 출제된. 예. 소멸시효는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되나 인텐시브하게 여러분들 좀 장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시효 문제 틀리면 점수 받을 데가 없어. 안 그래도 다 틀리는데. 자, 사무용품 도매상을 개업하려는 어른. 예. 자, 이렇게 나오면은 자, 사무용품 도매상 상인이죠. 그 다음 개업 준비 행위죠. 상행입니다. 그쵸? 예. 개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상행이네요. 갑으로부터 예, 돈을 차용하였다. 어뢰갑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관해서는 어뢰 차용 당시인 2004년 4월 1일 자기 소유인 Y 토지 위에 채권자 갑, 채권 최고액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건저당권 설정, 제일 건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 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던 어른 2010년 5월 7일에 줄 것이고요. 지금 변제기로부터 5년이 지났죠. 예. 상사 채무가 되고 변제기로부터 5년이 지났으니까 소멸시효가 이런 완성이 됐는데 완성된 이후에 채무액을 다시 확정하고 변제기를 새로이 정한 이후에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건저당권을 추가해 줬습니다. 어떤 행위인가? 채무 승인하면 안 돼. 뭐라 해야 되나? 시효에게 포기라고 해줘야 되겠죠. 시효에게 포기를 해줘야 돼. 한편 을은 2011년 4월 5일 무액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Y토지 이전 등기 맞춰주면서 건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해 주기로 하였다. 예, 완전한 소유권 이전 의무죠. 갑은 여전히 대여금을 상환받고 있지 못하던 중 대여금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자, 을과 무가 각각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갑은 변론기일에 시효 완성을 다투면서 각 소송에 응소하였다. 을무의 청구에 대한 결론을 그 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이건 소멸시효의 전형적인 기재 방법에서 조금 약간 삐뚤어졌는데 여러분들 소멸시효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쓰셔야 되나? 제일 먼저 시효 기간부터 쓰셔야 돼. 소멸시효 문제는 기재 방법이 소멸시효 항변, 중간에 재항변, 그 다음 뭔가? 중단 사유, 소멸의 제재항변의 구조로 나가는 거죠. 그쵸? 요거에 따라 이제 기재를 쭉 해요. 이게 대목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소멸시효 항변은, 자, 제일 먼저 시효 기간이 있고, 그 다음 기산점이 있고, 그 다음 기간의 도가가 있지. 기간의 도가는 법원의 현저한 사실이니까 이거는 뭐 굳이 주장 증명할 필요 없고, 기산점은 기간은 어때요? 소멸시효 기간은 법률상 주장입니다. 법률상 주장이라서 당사자의 주장에 법원은 구속되지 않아. 그러니까
법원이 구속되지 않으니까 이 말의 의미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시효기간을 제일 먼저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산점을 보셔야 되겠죠. 기산점은 어떻습니까? 이거 변론주의 적용되는 주요 사실이죠. 예. 그래서 기간, 기산점, 도가. 아니 뭐 도가는 뭐 뻔한 거니까 5년 도가는 거 뻔하고. 그래서 요 순서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보증하고 같이 겹쳐 나오면 어떻게 되나? 주채무, 보증채무 각각의 소멸시효 다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440조 쓰고 주채무의 시효중단이 보증채무의 시효중단 효과가 있는가 또 쓰고 그 다음에 뭐 쓴다 그랬나? 부정성 쓰고 주채무 시효 소멸한 경우에는 부정성 써야 되겠지. 그 다음에 4332를 써야 되겠지. 요거 연결돼가지고 주로 많이 나오지. 4332가 뭔가?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멸시효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써야 되나? 시효기간부터 쓰는 거야. 시효기간부터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중단사유. 오케이? 중단사유. 지금은 기산점에 대해서 크게 다툼이 없죠. 변제기라는 게 뭐 뻔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쟁점은 어때? 추리면 되는 거겠죠. 여기서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시효기간에 대해서 한번 써봐야 되겠죠. 상사. 그렇죠? 상사니까 변제기로부터 5년 지났다. 그 다음 시효 1억 완성했네. 그 다음 채권 새로 확정하고 건전한권 설정해주는 행위가 뭔가? 시효의 중단 사유인데 시효이익의 포기다. 그거까지 쓰고 그 다음 지금 을이 또 청구하고 있죠. 을이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을이 계약에 기해서 설정된 게 말소 청구를 한다. 요 채권적 청구권이고 건재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그거 논점 하나 더 쓰시고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판례, 출제 판례입니다. 자, 10페이지 쟁점 한번 보시죠. 10페이지 뭐부터 썼습니까? 시효기간이죠. 시효기간 확정 5년입니다. 제가 귀에 닦지 않도록 항상 말씀드렸는데 상인이 비상인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상인이 비상인한테 물건을 팔았어. 이거 물품 판매대금 소멸시효 몇 년인가? 3년. 비상인이 상인한테 상인의 영업용 물건을 팔은 거야. 그러니까 중고 컴퓨터상한테 중고 컴퓨터를 판 거지. 집으로 돌아다닐 때. 아저씨 이것도 갖고 가세요. 몇 년인가? 5년이야. 왜 5년이죠? 둘 중에 한 명이 상인이고 상인의 물건의 판매 대가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163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년입니다. 그 다음 을의 건재당권 설정되기 말소 청구 이 판례는 뭐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는데 노트 좀 하시죠. 이거 채권적 청구권이죠. 이거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 다음 소유권에 기한 말소 청구하고는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 기록형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후발적 실효를 원인으로 설정된 게 말소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말소 원인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말소 원인 기재하는 게 원칙입니다. 채권적 청구권이고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해서 건재당권 설정된 게 말소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실효 사유를 기재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변제조건부 말소 청구와 같이 소멸 일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 그때는 또 원인을 기재하시면 안 되죠. 그때는 원인을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더럽죠? 더러워요. 자, 그 다음 시효이익의 포기. 이거 채무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를 쓰셔야 돼요. 자, 넘기시고. 자, 11페이지 5번 매우 중요 동그라미 하시고 매우 중요. 이 판례는 한번 출제 가능성 출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다 읽어볼게요. 형광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상대적 효력만 있습니다. 상대적 효력만 있어요. 그래서 포기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이해관계에는 자신의 시효이익을 별개로 원용할 수 있고 특히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서는 주채무자 항변 포기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음을
명문으로까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433조 이하입니다. 저 440 부종성 433은 여러분 머리 안에 넣고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예, 요 목차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 푸시면 거의 안 틀립니다.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패러그래프. 판례 한번 보시죠.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토지의 양수인은 언제 이해관계를 가졌죠? 예, 시효이익의 포기를 하고 나서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시효이익 포기에 상대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의 사실관계는 이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문 상계죠. 상계가 첫날 낸 건 계속 보시라고 제가 첫날 낸 겁니다. 이 문제는 뭐 달고 다른 문제죠. 제 모의고사에서 매번 출제했는데 매번 틀리지. 매번 틀려. 매번 틀리고 답을 써라 그러면은 답은 기억이 나는데 내가 어떻게 답을 뽑았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그렇죠. 자, 상계는 여러분들 상계의 핵심은 상계적 상해의 확정입니다. 상계적 상해의 확정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실 때 항상 뭐 위주로 보셔야 된다? 상계 문제라면 변제기 위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압류나 압류 등의 지극금지 명령이 있으면 지극금지 명령의 효력 발생 일자하고 상계적 상해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갑은 2014년 5월 1일 을에게 3천만 원 대여 이자율 월 1% 변제기 2014년 10월 31일. 그 다음 2014년 5월 1일 대여금 지급. 갑은 2014년 8월 1일 을에게 7천만 원 대여 이자율 월 2% 변제기 2014년 8월 30일. 그 다음 위 대여금 지급. 이 문제는요, 상계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쟁점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대로 쓰시면 여러분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웬만하면 쓰실 수 있어. 계산 문제가 나오고 웬만하면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위각 소비대차에 따른 원금 이자 지급하여야 함에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을 갑에게 5천만 원 매도하고 대금 지급을 인도와 동시에 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계약일에 인도하였지만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변제기 언제죠? 2014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럼 지금 날짜를 쭉 보시면 어때요? 10월 31일, 8월 31일, 12월 31일, 상계적상 언젠가? 12월 31일, 12월 31일 상계적상이 돼요. 그 다음, 병은 갑에 대한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채권을 청구 채권으로 하여 갑의 5월 1일자 대여금 채권에 가압류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하여 결정이 을에게 2015년 1월에 갑에게 각 송달되었다. 가압류의 효력 발생일은 언제죠? 제3채무자 송달일이죠. 가압류의 제3채무자는 여기서 누굽니까? 을이지, 을. 을이지. 자동채권자죠. 자동채권자가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됩니다. 가압류 채권자, 가압류 채무자, 가압류 제3채무자죠. 그 다음 가압류 효력 발생일은 제3채무자 송달이니까 당해사 안에서는 효력 발생일이 1월 3일이 되겠죠.
제가 이거 을에게 송달된 날짜를 2014년 12월 27일로 넣으면 또 많이 흔들려. 야, 씨, 누구한테 송달된 날이 가압류 효력 발생일일까? 예, 엄청 흔들립니다. 아. 제3시 해보자. 자, 갑은 내용증명 우표를 통하여 대금 상환 요청 발송일에 도달. 갑의 요구에 대하여 을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가압류가 있어서 대금에 반할 청구할 수 없고, 예, 요거는 여러분들, 자, 금전채권에 가압류가 있으면 어때요? 금전채권에 가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이행 청구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죠. 그 다음, 피고는 지체 책임집니까? 채무자 지체 책임 다 집니다. 그쵸? 예. 지체 책임 다 진다. 자, 자신이 갑에 대하여 대금 채권이 있으므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계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송일에 도달하였다. 이에 갑은 2015년 7월 1일 피고로 하여 대금에 반환 청구 소송. 왜 여기 내가 줄을 꺼놨을까? 상계가 되지 않은 상태의 원금이자 지연손해금 청구했고, 예, 그런데 상계 항변이 들어갔으니까 어때요? 원금의 청구에 일부 기각이 있지. 원금 청구에 일부 기각이 있단 말이야. 예, 원금 청구 일부 기각이 있으면 어때요? 그 손해의 범위, 액수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소촉법을 언제부터 적용해야 되나?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촉법 문제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각 이율이 1%, 2% 나눠져 있죠. 예. 월 1%는 어떻습니까? 예, 소촉법 이율보다 적고 민사법정 이율보다 높으니까 월 1% 나오면 소촉법 쓰셔야 돼요. 근데 월 2%는 어때요? 예, 소촉법 이율을 초과하죠. 그러니까 소촉법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계적상일 다음 날부터 다음 날까지 월 2%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례 기록 통틀어, 예,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월 1%, 월 2%. 자, 판결 선고한 경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되는가? 첫째, 상계 문제 나오면 기록형이라면, 예. 요게 제일 먼저 큰 목차로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상계는 항변이지. 소송물은 뭔가? 대여금 아니야. 소송물은 대여금인 거야. 그러니까 뭐 대여금의 요건 사실을 쓰고 상계 항변의 요건 사실을 쓰는 게 맞겠죠. 예. 원고는 대여금 청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계 항변을 써서 되는 게 아니고, 예. 각 채권의 요건 사실 및 상계 의사 표시 및 그 도달 사실까지. 자, 이제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자동 채권과 수동 채권에 확정되어 있죠. 당해 사안에서는 대여금하고 물품 대여금이니까 어때요? 전부 상계에 다 일단 포함이 돼요. 이 채권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어떤 게 있나? 동시행 항변이 부착된 자동 채권이라든지, 그치? 예, 그런 것들 있지. 그 다음 고의의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수동 채권으로 한 거라든지, 예. 그건 잘 안 나오는데 자동 채권에 동시행 항변권이 부착된 경우는 이건, 예, 항변에서 상계에서 제외된 채권이라고 그건 자주 나오죠. 하지만 자동 채권하고 수동 채권이 모두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나왔지? 예, 자동 채권과 수동 채권이 동시행 관계에 있을 때는, 예, 발생 선후 불문, 가압류 집행 선후 불문, 어때? 전부 상계 가능하다 아니야? 예. 공사 대금 채권이 변경된, 예, 구상금 채권, 예. 그건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권이니까 전부 상계 가능한 거죠. 자, 당해 사안에서는 자, 수동이 뭐죠? 예, 1번, 2번이 되고, 그 다음 자동이, 예, 컴퓨터 매매 대금, 예, 매매 대금이 됩니다. 그 다음 이 지급금지 채권이 있을 때 여러분들 상당히 신경 좀 쓰셔야 되는데, 자,
상계 적상일의 확정 및 적상일 기준 뭘 계산해야 된다? 원리금 계산하셔야 되겠죠. 원리금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월수 하나 틀리면 계산 틀려요. 그건 당연한 거야. 자, 상계 적상일은 자동 채권과 수동 채권 중 변제기가 늦게 도래한 일제. 당해사항은 2014년 12월 31일. 그 다음 이 날짜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원리금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나? 지급금지 채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동채권에 가압류가 된 거지. 그쵸? 예. 자, 수동채권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판례는 자, 이 가압류의 효력 발생 기준, 가압류의 효력 발생 기준 상계 적상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전부 상계 가능하고 그 다음 가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상계 적상일이 도래가 하였다면 이때는 최소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가압류 효력 발생일이 언제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채무자 송달일이고 제3채무자는 누굽니까? 자동채권을 행사하는 자동채권자예요. 어리됩니다. 이거 언제? 2015년 1월 3일이죠. 그쵸? 자, 당해 사안에서 자동채권하고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가장 늦게 도래한 일자가 언제요? 14년 12월 30일이니까 요거는 자, 자동채권, 수동채권의 변제기 성립 불문 어떻습니까? 전부 상계가 가능해야 되죠. 그러니까 당해 사안에서 1번 채권은 지급금지 채권이다 아니다? 지급금지 채권이 아니라는 거 여기서 포섭하셔야 됩니다. 지급금지 채권은 상계 적상일 확정하고 나서 가압류의 효력 발생 일자 확정하고 나서야 결정될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지급금지 채권 확정하시고 그 다음 원리금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뭐 하나? 이제 충당 계산이 나오지. 충당 계산에서 반드시 쓰셔야 될 게 법조문 뭐뭐뭐 있지? 뭐뭐뭐 499 그렇지 499부터 쓰는 거야. 499 499가 변제 충당을 상계에 준용하는 규정입니다. 499 반드시 쓰셔야 되고 그 다음 뭐 477 그 다음 479 비용이자 원본부터 충당해야 되고 그쵸? 그 다음 이자 충당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원금 충당을 하는데 원금의 충당에 있어서는 변제기의 선후, 변제기에 도달한 것과 도달하지 않은 것. 그 다음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였다면 변제액이 큰 것. 그렇게 해서 법조문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소급하였다는 말만 써주면 대길이죠. 금액은 못 맞춰도 상관없습니다. 금액은 못 맞춰. 너네들 못 맞춰. 그러니까 금액을 맞추려고 고민하지 말고 법리를 맞추겠다. 법리를 맞추다 보니까 금액도 맞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금액에 너무 너무 신경 많이 쓰시면 답안이 망가집니다. 금액 계산은 이자 계산이 단 하루라도 틀리면 어때? 단 1개월이라도 틀리면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 자 노트 좀 하셔야 될 게 상계의 의사표시 도달일은 상계 적상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상계 의사표시 도달일은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상계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짜를 상계 적상일로 잡는 거예요. 상계 의사표시 도달일은 상계 적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14페이지 한번 보시죠. 각주 13번 동그라미 하시고 금전채권의 가압류는 단순 이행 판결하면 되는데 자, 맨 밑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압류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압류 집행 해제 조건부로 인용 판결해야 됩니다. 소유권 전등기 청구권 가압류는 다르다. 예. 자, 14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병의 5월 1일자 대여금, 가압류 존재, 위 채권이 민법 498조의 지급 금지된 수동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 판례는 여러분 문구 당연히 외우셔야 되겠죠, 이거. 예.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표현만 외울 뿐만 아니라 포섭도 하실 수 있어야 되죠. 예, 포섭도 하실 수 있어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이 있거나 결국 양 채권 모두가 변제기에 도래했으면 된다. 그러니까 예. 그 당시 반대 채권, 자동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소한 그것이 피압류 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있다. 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에 상계적상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자동 채권의 변제기가 수동 채권보다 동시에 또는 먼저 도달해야 된다는 거야. 먼저 도달해야 된다. 자,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사안을 보면 가압류 효력 발생일은 제3채무자 송달일인 2015년 1월 3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상계적상일 2014년 12월 31일이 되죠. 그래서 지급금지 채권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채권, 제1채권, 제2채권, 그 다음 물품매매대금 채권 모두가 전부 상계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 목차 4번. 상계적상일의 수동채권 및 자동채권의 액수. 상계적상일 기준입니다, 여러분. 적상일 기준으로 해서 원리금 계산하시는 거예요. 적상일 기준. 그래서 형광펜 상계적상일인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을 보면입니다. 예. 언제나 적상일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대여금 채권 3천만 원 및 이게 대여일부터 상계적상일까지 이제 하나도 안 냈죠. 그쵸? 그러니까 5, 6, 7, 8, 9, 10, 11, 12, 8개월이지. 그쵸? 8개월 3천만 원 곱하기 0.018개월 240만 원 나옵니다. 이 금액은 쉽게 나올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출제될 땐 쉽게 나올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상계 의사표시 도달일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그 다음 맨 마지막 자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중 변제기가 늦게 도달하는 일자니까 하나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겠지. 하나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 거야. 지연손해금이라는 건 변제기 이후의 손해배상금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매매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상계적상일이므로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요 상계적상일부터 상계의 의사표시 도달일까지를 보통 한 2개월 정도 해가지고 문제 출제를 해주는데 요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 계산해서 계산이 다 틀리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틀려요. 대부분. 자, 그 다음 상계충당 계산입니다. 자, 형광펜 499, 479, 그 다음 499, 477 이 법점 당연히 쓰셔야 되고 지금 제가 줄을 그어가지고 굉장히 장황하게 써놨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법점은 가볍게 쓰시면 됩니다. 가볍게. 비용이자 원본 순서 충당하고 그 다음 변제액 많은 것부터 충당하면 됩니다. 그 다음 충당 계산은 여러분 말로 쓰지 마시고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 쓰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아라비아 숫자로 그냥 계산식만 쭉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답만 맞으면 돼요. 답만. 상계는. 자, 법정 변제 충당에 따라 순서 충당을 하면 자 줄건 부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자동채권과 대등의 범위에서 수동채권이 순차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게 상계의 소급표죠. 자, 그 다음 형광펜 적상일을 기준으로 뭐가 남는다? 3천만 원하고 2,940만 원이 남습니다. 계산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상계가 됐어. 그러면 상계 적상일 기준으로 뭐가 한번 틀리나?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전부 한번 싹 틀리죠. 그렇죠? 지연손해금이 전부 충당이 되고 원금의 일부가 충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연손해금은 또 언제부터 발생하죠? 상계적상일 다음 날부터 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어. 그러면 당해상환에서는 각 원금에 대한
언제부터? 적상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써주시면 되는데, 자, 넘기시고. 자, 적상일 다음 날인 2015년 1월 1일부터 형광펜 그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장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까지는 약정을 해야 되고 소촉법 쓰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원금 청구가 일부 기각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다음 날까지는 소촉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 제2채권 2,940만에 대해서는 적상일 다음 날인 2015년 1월 1일부터 다음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 자, 돌아오셔서 다시 상계 문제 나오면 뭐부터 확정하셔라? 변제기. 변제기를 확정하시고 변제기 비교한 이후에 적상일 확정하시면 됩니다. 적상일이 나오면 게임 끝났어 이제. 예, 적상일 나오면 게임 끝난 거야. 적상일 나오면 게임 끝난 겁니다. 그 다음 가압류, 압류 한번 볼게요. 자, 채권의 강제 집행과 관련해서 가압류의 효력 발생일은 제3채무자 송달일입니다. 압류의 효력 발생일 제3채무자 송달일입니다. 추심의 효력 발생일 제3채무자 송달일입니다. 전부의 효력 발생일은 언젠가? 전부는 전부 명령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 맞아요. 네,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효력은 언제로 소급한다? 제3채무자 송달일로 다시 소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의 강제 집행 및 보전 처분의 효력 발생 시기는 전부 언제다? 제3채무자 송달시입니다. 예. 제3채무자 송달시. 문제에서 제3채무자를 확정 못하면 어떻게 되나? 그건 뭐 물 건너 간 거지. 채무자하고 제3채무자를 확정을 못해서, 예. 가압류 효력 발생 시기를 확정 못한다. 예, 그건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 자, 변경된 사실관계입니다. 예, 요거는 민사재판 실무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룬 거고, 이른바 상계의 항변에 대한 상계의 재항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이걸 민소 문제로 낼는지 민법 문제로 낼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저도 이 쟁점이 민법 쟁점인지 민소 쟁점인지 헷갈리는데 어떤 쟁점 같나? 예, 민법 쟁점 같아요. 이건 민법 문제로 출제될 것 같습니다. 자, 갑이 7월 1일 피고로 하여 5일자 대여금과 8일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여자 자동채권,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렇게 상계 항변을 하니까 이에 갑은 다시 자신의 8월 1일자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동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상계의 증여항변을 한 거야. 그러니까 채권을 두 개를 청구를 했어요. 두 개를 청구를 하니까 상계 항변을 하고 요놈 봐라 이러면서 그러면 나는 이 중에 하나를 가지고 다시 상계의 재항변을 하겠다는 거예요. 각주에 뒤에 각주 나오는데 판례 사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판례 사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가 1채권 청구했어요. 1채권 청구 딱 하니까 상계 항변한 거야. 그러니까 요놈 봐라 하면서 예, 2채권으로 상계 재항변을 한 사안이 있고 예. 사안이 있고 이게 2014년도 사안이고 2015년도 사안은 아예 요거 두 개를 그냥 같이 청구한 사안이에요. 예, 문제는 요거죠. 아예 최초의 두 개를 청구하고 상계의 재항변을 하니까 청구했던 채권 중에 하나를 가지고 뭐 했다? 재항변을 한 사안입니다. 예, 재항변한 사안입니다. 농구가 조금 다릅니다. 농구가 조금 달라요. 자, 일단 결론은 아시죠? 안됨이지. 안됨이야. 안됨. 안됨을 어떻게, 우리 이렇게 줄을 뽑아야 되는가. 자, 판례 표현 한번 잘 보시죠. 자, 넘기시고 18페이지. 이거 소송상 상계항변의 특징은 여러분 상계항변이 나오면 어떤 경우에도 기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소송상 상계항변의 특징은 상계항변 후 그 채권을 벌소나 반소를 제기하더라도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고 요거 6회 변시 사령에 나왔죠. 예. 본질적으로 예비적 항변입니다. 본질적 예비적 항변.
그래서 상계항변은 항상 최종적으로 판단해 줍니다. 그 다음 소속물인 수동채권이 확정이 되어야 상계항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는 수동채권이 소속물이어야 되고 상계는 항변으로 제공되어야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계가 제항변으로 주장된 경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건 또 뒤에 한번 할게요. 예. 수동채권의 소속물, 상계는 항변으로 주장되어야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상계의 제항변의 가능성 줄건 부분. 자, 줄건 부분 보시죠.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해서 원고가 다시 피고의 상계항변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소송상 상계의 제항변을 하는 경우에 자, 이걸 쓰셔야 돼요. 법원이 제항변과 무관한 사유로 상계항변을 배척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 상계에 제공된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야, 심리해 보니까 이 채권이 없어. 자동채권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 이 채권으로 소각시킬 자동채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판단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어떻습니까?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은 요 채권하고 요 채권은 어떻게 되죠? 상계적 성질에 소급하여 대등에게 범위에 어때? 소급하게 되지. 그러니까 또 어때? 또 채권이 없는 거야. 이걸로 소각시킬 채권이 또 없다. 그러니까 이 상계는 자동채권이 인정이 되든 인정되지 않든 상계의 제항변을 할 실익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 상계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때는 청구채권의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이 대등에게 범위해서 다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므로 상계의 제항변으로서 소각시킬 채권이 또 없다. 그 다음 각주 보시면 자 지금 출제된 건 두 개의 채권을 한 번에 청구한 거죠. 그런데 2014년도 판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 청구 상계항변 다시 상계의 제항변에 들어간 사안이에요. 이때는 논거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소의 추가적 변경, 이른바 청구 취지 변경하면 되는데 상계의 제항변 같은 거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소의 추가적 변경, 청구 취지 변경입니다. 청구 취지 확장입니다. 요것도 같이 써주셔야 돼요. 우리 좀 쉬다가 객관식 하겠습니다.